강원도 산간지방의 도로는 밤이 되면 거의 정지한 세계처럼 고요했다. 비가 쏟아지는 늦은 가을밤, 안개가 산자락을 타고 내려와 도로를 삼켜버릴 듯 짙게 깔렸다. 차량 하나 지나가지 않는 이 길 위를 달리고 있는 건 오래된 트럭 한 대뿐이었다. 운전석에 앉아있는 남자는 강준호, 37세의 화물 트럭 운전사였다. 대학을 중퇴하고 가족의 생계를 짊어져야 했던 준호는 지난 15년 동안 트럭 하나의 인생을 담아 전국을 누비며 살아왔다. 늘 그래왔듯이 오늘도 춘천에서 강릉까지 야간 운송을 맡아 신선식품이 가득 실린 트럭을 몰고 험준한 산길을 달리고 있었다. 와이퍼는 분주히 움직였고 라디오에선 수신이 끊긴 채 지직거리는 소리만 흘러나왔다. 전조등에 비친 도로는 빗물에 젖어 번들거렸고 가로등 하나 없는 길은 흡사 다른 세계로 통하는 문 같았다. 이런 날은 그냥 집에 있었어야 했는데. 준호는 중얼이며 핸들을 단단히 잡았다. 오늘은 여느 날보다 피로가 더 깊게 느껴졌다. 손목에 차인 팔찌는 아들이 어린이날에 만들어준 것. 아빠 조심해요라는 글자가 삐뚤빼뚤하게 적혀 있었다. 아들을 떠올리는 순간 그의 시야에 무언가가 들어왔다. 전조등의 끝자락에 희미하게 비치는 형체. 도로 오른쪽 갓길에 서 있는 사람. 비를 맞은 채 고개를 푹 숙이고 있었다. 흠칫 놀란 준호는 급히 브레이크를 밟았다. 트럭의 브레이크 음이 비에 젖은 길 위에 날카롭게 울려 퍼졌다. 타이어가 미끄러지는 소리. 트럭은 간신히 멈췄다. 사람이야? 이런 날씨에? 준호는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밖을 살폈다. 여인은 길가에 쓰러진 오토바이 옆에 서 있었고 몸을 움츠린 채 손을 흔들고 있었다. 창문을 조금 내리자 그녀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죄송해요. 오토바이가 고장나서. 혹시 근처 읍내까지만 태워주실 수 있을까요? 여자는 윤서연, 28세쯤 되어 보이는 젊은 여성이었다. 얼굴은 창백했고 머리는 젖은 채 얼굴에 붙어 있었다. 얇은 패딩 하나만 걸친 채 떨림을 억누르려 애쓰고 있었다. 준호는 잠시 망설였다. 이런 상황, 그는 뉴스에서 여러 번 봤다. 갓길에 서 있던 여자가 강도단의 미끼였고 도와주려던 사람은 납치를 당하거나 돈을 빼앗긴다는 이야기. 하지만 그녀의 눈빛엔 두려움과 절박함이 서려 있었다. 가까운 읍내까지만이다. 타요. 그녀는 연신 고개를 숙이며 감사합니다 라고 중얼대며 조심스레 트럭에 올라탔다. 준호는 조수석의 글러브 박스를 열고 작은 담요 하나를 건넸다. 이거나 덮어요. 옷이 너무 젖었잖아. 네, 감사합니다. 트럭은 다시 출발했다. 빗소리와 와이퍼 소리만 가득한 적막한 공간에 묘한 긴장감이 흘렀다. 준호는 그녀를 힐끔 보았다. 그녀는 담요를 단단히 움켜쥐고 있었고 표정은 여전히 경직되어 있었다. 이 시간에 산길에서 뭐하다 고장난 거예요? 서울에서 속초까지 가는 길이었는데 갑자기 오토바이 엔진이 꺼졌어요. 보험사도 연락 안 되고 그냥 너무 무서워서. 죄송해요. 불편하셨죠? 요즘 같은 세상에 여자 혼자 그런 길을 오토바이 타고 간다는 게 더 이상한 거지. 사실 급한 일이 있었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작았고 뭔가를 숨기는 듯한 느낌을 지울 수 없었다. 준호는 더 묻지 않았다. 그는 트럭 운전사로 살며 사람의 눈빛만으로도 무언가를 느낄 줄 아는 사람이었다. 그녀는 무언가로부터 도망치고 있었다. 그건 명백했다. 30분쯤 지났을 무렵 준호는 사이드 미러를 힐끔 보다 이상한 점을 발견했다. 이상하네. 저 차. 뒤에서 따라오던 SUV 한 대가 트럭과 일정한 간격을 유지한 채 계속 따라오고 있었다. 가끔씩 나타나는 커브길에서도 절대 추월하지 않고 일정한 거리만 유지한 채 따라오는 중이었다. 혹시 서연 씨, 뒤따라오는 저 차 알아요? 서연은 준호를 향해 고개를 돌렸다. 그녀의 얼굴은 잠시 굳더니 떨리는 입술을 물었다. 아니요, 몰라요. 그냥 우연히 같은 길을 가는 거겠죠. 하지만 그녀의 손이 담요 아래에서 작게 떨리고 있는 것을 준호는 놓치지 않았다. 무엇인가 굉장히 잘못되고 있다는 느낌이 밤의 고요함 속에서 점점 커지고 있었다.
트럭의 엔진 소리는 점점 무거워졌고 뒤따르던 SUV의 전조등은 마치 맹수의 눈처럼 트럭 뒤편을 비추고 있었다. 준호는 와이퍼를 한 번 더 올리며 의심과 본능 사이에서 균형을 잡으려 했었다. 그는 운전대를 꽉 쥔 채 깊은 숨을 들이켰다. 이 밤 단순한 호의로 끝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예감이 가슴속에서 조용히 고개를 들고 있었다. 트럭은 계속해서 산길을 따라 달리고 있었다. 비는 여전히 내리고 있었지만 도로에 물이 고일 정도는 아니었다. 그러나 준호의 손은 어느새 땀으로 젖어 있었고 그의 눈은 사이드미러를 자주 확인하고 있었다. 뒤따라오는 검은 SUV는 아직도 거리를 유지하며 따라오고 있었다. 저 차, 이상해. 준호는 중얼였다. 단순한 우연이라기엔 너무 오랫동안, 너무 일정한 속도로 그들을 쫓고 있었다. 그는 브레이크를 살짝 밟았다. SUV도 속도를 줄였다. 다시 엑셀을 밟았다. SUV도 함께 가속했다. 윤서연 씨. 네. 솔직히 말해요. 저 차, 당신 뒤쫓는 거 맞죠? 서연은 조용히 고개를 숙였다. 두 손이 담요 안에서 꽉 쥐어졌다. 그녀는 한참 동안 아무 말 없이 침묵하다가 입을 열었다. 그럴지도 몰라요. 그럴지도? 확실히 해요. 이건 장난이 아니라고요. 저 사람들, 저 죽이러 왔을 수도 있어요. 준호는 브레이크를 급히 밟았다. 트럭이 미끄러질 듯 속도를 줄이며 갓길에 섰다. 뭐라고요? 서연은 조심스럽게 코트 안쪽에서 작은 USB 드라이브를 꺼냈다. 검은색 플라스틱에 메이커마저 지워진 그것은 낡았고 한쪽 끝은 금속이 살짝 휘어져 있었다. 여기 안에 모든 게 들어있어요. 제가 일하던 회사, 대진그룹. 그냥 일반적인 재무팀이 아니었어요. 저는 처음엔 모르는 줄 알았는데 어느 순간 이상한 송금 기록들을 보게 됐고. 무슨 기록? 해외로 보내진 거액의 현금, 차명 계좌, 허위 회사, 그리고 사람 이름들. 대부분 여성들이었어요. 연령, 위치, 항공편 코드. 마치 상품처럼 정리된 목록이었어요. 준호는 숨을 들이켰다. 인신매매? 맞아요. 처음엔 몰랐어요. 그냥 수상한 재정 문제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알아버리고 나니까 그 순간부터 누군가가 제 주변을 감시하기 시작했어요. SUV가 그들의 차량 뒤에 멈춰섰다. 전조등은 꺼지지 않았고 실루엣만 보이는 사람이 운전석에서 무언가를 하고 있었다. 지금은 도망 중이에요. 집에도 못 가고 친구도 못 만나고 연락한 사람은 딱 한 명. 언론에 제보하려 했는데 실패했어요. 대신 이 USB만 간신히 챙겨 나왔어요. 당신 무슨 짓을 한 거야? 진실을 본 것뿐이에요. SUV의 문이 열렸다. 그림자 같은 인물이 내렸다. 검은 우비의 검정 모자, 정체를 알 수 없는 체구. 준호는 본능적으로 기어를 후진으로 바꾸고 핸들을 꺾었다. 타이어가 자갈을 튕기며 급하게 움직였다. SUV도 움직였다. 둘의 차량이 동시에 좁은 산길에서 기세를 붙이기 시작했다. 잡히면 끝이에요. 준호 씨 제발. 절 믿어주세요. 준호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 순간 그는 이미 결정을 내린 듯했다. 트럭은 커브를 지나면서 속도를 줄였다. 준호는 다시 악셀을 밟고 급격하게 오른쪽으로 방향을 꺾었다. 낡은 산길, 더 이상 도로라고 보기 힘든 흙길이었다. 우리 어딜 가는 거예요? 숨을 수 있는데. 트럭은 낡은 임도를 따라 올라가기 시작했다. 양옆은 나무로 가득 찬 숲, 지면은 진흙투성이었다. SUV는 따라오지 못했다. 그 길은 바퀴가 무거운 차량에겐 무리였다. 잠깐만이라도 시간을 벌 수 있으면 돼. 5분쯤 올라가자 오래된 휴게소처럼 보이는 낡은 오두막이 보였다. 아마도 옛날 산악순찰대가 쓰던 곳이었을 것이다. 지붕은 찌그러졌고 창문은 먼지투성이었다. 트럭을 멈추고 두 사람은 안으로 들어갔다. 안은 텅 비었고 벽에는 오래된 지도가 걸려 있었다. 준호는 곧바로 손전등을 찾아 벽장 구석을 뒤졌다.
배터리가 약했지만 아직 쓸만했다. 이곳에서 밤을 새고 새벽에 다시 움직이자. 지금은 너무 위험해. 서연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트럭에서 꺼낸 작은 비상용 담요를 몸에 두르고 구석에 앉았다. 고맙습니다. 저 정말 믿을 사람 없었어요. 이제 믿을 수 있어. 하지만 여긴 안전하지 않아. 금방 또 찾아올 거야. 그때 바깥에서 들리는 발소리. 쉿. 준호는 전등을 끄고 그녀를 벽 뒤로 숨겼다. 그리고 자신은 문 옆에 서서 숨을 죽였다. 한 발, 두 발 누군가 문 앞에 다가왔다. 그리고 조용히 문 손잡이가 돌려졌다. 잠시 멈췄다가 쿵. 문이 살짝 열렸다. 문이 삐걱이며 천천히 열렸다. 어두운 오두막 안. 준호는 문 옆에서 숨을 죽인 채 손에 움켜쥔 스패너를 고쳐주었다. 조용히, 아주 조용히. 빗소리는 여전히 지붕을 두드리고 있었지만 문틈으로 들어오는 바깥의 공기에는 분명히 누군가의 체온이 스며 있었다. 비에 젖은 신발의 물방울이 나무 바닥에 떨어지는 소리가 또각또각 들려왔다. 그 사람은 오두막 안으로 한 발짝 들어섰다. 준호는 숨을 멈췄다. 그 순간 그림자가 완전히 들어왔고 철컥 누군가 손전등을 켰다. 노란 빗줄기가 오두막 안을 훑었다. 빛은 곧바로 벽 한쪽에 몸을 웅크린 서연에게 닿았다. 거기 있었군. 낮고 거친 목소리. 낯선 남자였다. 검은 방수복에 검정 모자를 눌러쓴 그는 오른손에 손전등을, 왼손에 권총을 들고 있었다. 준호는 기다렸다. 한 걸음, 두 걸음. 남자가 완전히 방 안으로 들어오고 문에서 떨어진 순간 그는 조용히 움직였다. 스패너를 들고 뒷머리를 향해 정확히 내리쳤다. 팡! 남자는 비명을 지를 새도 없이 바닥에 쓰러졌고 권총이 그의 손에서 굴러 떨어졌다. 손전등이 대굴대굴 굴러가며 벽을 비쳤다. 괜찮아요? 준호가 숨을 헐떡이며 서연에게 다가갔다. 그녀는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지만 눈을 질끈 감은 채 고개를 끄덕였다. 누군지 모르겠지만 분명히 그 SV에서 내린 놈일 거야. 죽었나요? 준호는 남자의 맥을 짚어보았다. 아니, 기절한 것 같아. 하지만 오래 못 가. 그는 총을 집어들었다. 무게는 적당했고 장전도 되어 있었다. 눈빛이 싸늘하게 변했다. 그는 전직 군인이었다. 지금 그 감각이 되살아나고 있었다. 우린 여기서 더 이상 못 있어. 또 올 거야. 어디로 가요? 북쪽 능선을 타고 내려가면 작은 마을이 있어. 휴대폰이 터질지도 몰라. 그쪽으로 가자. 서연은 무거운 숨을 내쉬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고개를 들어 준호를 바라봤다. 죄송해요. 점점 위험해지네요. 당신까지. 이미 늦었어. 이 판에 끼어든 이상 그냥 도망칠 순 없어. 두 사람은 필요한 것만 챙겨 오두막을 빠져나왔다. 어둠 속 산길은 더욱 깊어졌고 비는 여전히 그치지 않았다. 길은 미끄러웠고 서늘한 공기 사이로 온몸이 젖어들었다. 준호는 앞서 걸으며 작은 손전등으로 길을 밝혔다. 총은 허리춤에 숨겨져 있었다. 서연은 USB를 코트 안 깊숙이 감춘 채 뒤따랐다. 준호 씨. 응. 도와줘요. 처음 본 저 같은 사람을. 준호는 걸음을 멈추지 않은 채 말했다. 예전에 비슷한 눈을 본 적 있어. 누군가에게 쫓기면서도 포기하지 않는 눈. 누구요? 내 아내. 서연은 놀란 듯 고개를 들었다. 그녀도? 교통사고였지만 난 그게 단순 사고라고 생각하지 않아. 대진그룹의 물류 계약 관련해서 뭔가 이상한 일이 있었지. 그녀가 마지막으로 했던 말이 있어. 진실을 알게 되면 외면하지 마. 그 말이 떠올랐어. 서연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대신 고개를 숙이고 조용히 눈물을 닦았다. 한참을 걸었을 무렵 작은 절벽 아래 마을의 희미한 불빛이 보이기 시작했다. 구불구불한 오솔길 끝에 전봇대 하나와 함께 작은 시골집 몇 채가 모여있는 모습이었다. 다 왔어.
조금만 더. 하지만 그 순간 정적을 가르며 멀리서 엔진 소리가 들려왔다. 습이었다. 이번에는 한 대가 아니었다. 적어도 2대 이상의 차량이 언덕 아래로 향하고 있었다. 알아챘어. 준호는 이를 악물었다. 저기 있는 폐양계장을 지나면 비상 무전기가 있는 창고가 있어. 농약 살포 드론용 기지로도 쓰인다고 들었어. 거기서 도움을 요청하자. 그들은 다시 뛰기 시작했다. 진흙탕 속을 달리고 나뭇가지를 헤치며 빛과 어둠을 뚫었다. 뒤에서는 점점 가까워지는 SUV의 헤드라이트가 그들을 집어삼킬 듯 따라오고 있었다. 그리고 그 모든 속에서 2 사람은 포기하지 않았다. 이쪽이야. 강준호는 손전등을 끄고 어둠 속을 달렸다. 길은 점점 좁아졌고 폐허가 된 양계장의 그림자가 어슴풀에 떠오르고 있었다. 낡은 철문은 반쯤 열려 있었고 잡초와 흙먼지가 바람에 흩날렸다. 그의 뒤를 따르던 윤서연은 숨이 턱끝까지 차올라 있었지만 멈추지 않았다. SUV의 헤드라이트가 마을 초입을 비추는 순간 2 사람은 폐양계장 안으로 몸을 숨겼다. 안은 썩은 깃털과 오래된 기계의 기름 냄새로 가득했다. 천장은 여기저기 뚫려 있었고 낡은 팬이 천천히 돌아가며 삐걱대는 소리를 냈다. 한쪽 벽에는 무전기와 발전기 장비가 덩그러니 놓여 있었다. 여기야. 이 무전기로 연락할 수 있어. 준호는 전원을 확인하고 발전기의 스위치를 눌렀다. 잠시 삐비빅 소리와 함께 붉은 불이 깜빡였다. 다행이다. 작동하네. 누구한테 연락할 건가요? 준호는 망설였다. 그리고 천천히 대답했다. 정태수 경감. 예전에 군부대에서 같이 근무했었어. 내가 믿을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야. 서연은 잠시 말없이 그의 눈을 바라보았다. 그분 정말 믿을 수 있어요? 지금은 믿는 수밖에 없어. 준호는 무전기의 주파수를 맞추고 송신을 시작했다. 여기는 강준호. 긴급 상황이다. 차량 2대 이상이 우리를 추적 중. 인근 좌표 전송 중이니 지원 요청 바람. 서연이라는 여성이 증거 자료를 소지 중이다. 반복한다. 생명에 위협이 있다. 몇 초 후 지직거리는 소리 뒤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다. 준호야. 너냐? 경감님. 맞습니다. 큰일입니다. 서연 씨가 대진그룹의 내부 고발자입니다. 그쪽에서 사람을 보냈어요. 총까지 들고. 이치는 강원도 양구 인근 폐양계장. 전송합니다. 확인했다. 바로 출발하마. 버텨. 무전이 끊겼다. 서연은 여전히 불안한 얼굴이었다. 그분, 진짜 괜찮은 분 맞죠? 준호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 한구석에 작은 불안이 스쳤다. 하지만 그 생각을 밀어냈다. 밖에서는 SUV의 문이 열리는 소리가 났다. 강한 손전등 불빛이 건물 벽면을 훑기 시작했다. 안으로 더 들어가자. 뒤쪽 창고가 있을 거야. 2 사람은 기계 장비 사이를 가로질러 어두운 창고 안으로 몸을 숨겼다. 숨소리를 줄이며 한참을 기다렸다. 발소리, 2명 이상, 무거운 군화 소리, 철컥거리는 금속. 침묵을 깬 건 총구의 안전장치가 풀리는 소리였다. 준호는 조심스럽게 권총을 꺼내 들었다. 이 안에 있을지도 몰라. 낯선 목소리가 외쳤다. 곧 이어 팬이 휙 돌며 먼지가 날리고 창고 문이 벌컥 열렸다. 한 남자가 손전등과 소총을 들고 들어왔다. 그는 주위를 휘젓더니 무언가를 알아챈 듯 걸음을 멈췄다. 그 순간 준호가 먼저 움직였다. 서연 씨, 지금이야. 준호는 통에 발을 걸쳐 기계 위로 올라갔고 창문을 깨고 탈출했다. 서연도 그를 따라 창문 밖으로 몸을 던졌다. 2 사람은 어둠 속을 헤치며 뒤뜰로 달렸다. 총성이 3번 울렸다. 총알은 철제 구조물을 튕기며 반사되었다. 저기 옛날 정수장이 있어요. 서연이 기억해낸 것은 다행이었다. 정수장 건물은 단층짜리 벽돌 건물로 구식 정화조와 물탱크가 남아있었다. 2 사람은 건물 안으로 숨었고
문을 걸어 잠갔다. 숨을 헐떡이며 안에서 기대앉은 그들에게 10분 후 누군가의 차량이 도착했다. 깜빡이는 파란 등. 경찰 차량. 정태수 경감이다. 나와라. 서연은 긴장하며 준호를 바라봤다. 됐어. 우리가 이겼어. 하지만 문이 열리고 모습을 드러낸 태수의 눈빛은 어딘가 달랐다. 무표정, 차가운 눈, 그리고 뒤따라 들어오는 사복 차림의 남성들. 경감님? 준호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하지만 태수는 그를 외면한 채 말했다. USB, 어딨어? 그 순간 서연은 모든 것을 이해했다. 당신도 그들과 한패였군요. 정태수의 눈빛은 차가웠다. 과거군 복무 시절의 따뜻한 동료의 모습은 흔적조차 없었다. 그의 뒷주머니엔 총기 파우치가, 손에는 수갑이 들려 있었다. USB를 내놔, 서연 씨. 그의 목소리는 무감각했다. 감정이라곤 느껴지지 않는 명령조였다. 서연은 뒷걸음질치며 고개를 저었다. 당신은 경찰이잖아요. 사람을 지켜야 하는 쪽 아니에요? 경찰. 지금 그런 말이 통한다고 생각하나? 태수는 조용히 웃었다. 뒤따라 들어온 남자, 둘이 정체불명의 검은 복장을 하고 있었다. 그들 중 한 명은 이미 권총을 꺼내 들고 있었다. 이게 다 무슨 일이야, 태수. 나한테 그렇게까지 거짓말을 했던 거냐? 강준호가 목소리를 낮추며 물었다. 태수는 그를 돌아보았다. 나는 현실을 택했을 뿐이야. 준호야. 정의는 명예롭지만 아무것도 지켜주지 못해. 넌 군대에서 봤잖아. 얼마나 많은 정의로운 이들이 이용당하고 버려졌는지. 그래서 그 쓰레기 같은 놈들 편에 붙었다는 거냐? 난 살아남는 쪽에 섰을 뿐이야. 너도 늦지 않았어. 이 일에서 손때 USB만 넘기면 둘 다 살려줄게. 서연은 두 손을 가슴팍에 모은 채 고개를 저었다. 당신이 내 친구들을, 나보다 먼저 알았던 고발자들을 하나씩 제거했죠. 그 목록에 있던 사람들이에요. 그들이 갑자기 사라졌어요. 태수는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한 남자가 앞으로 나섰다. 총구가 서연을 겨누었다. 이제 그만. 그 순간이었다. 준호는 몸을 날려 그 총구를 밀쳤고 소리가 터졌다. 총알이 정수장 벽을 튕기며 튕겨나갔다. 혼란 속에서 서연은 USB를 꽉 쥔 채 창문을 향해 달렸다. 서연 씨, 도망쳐. 준호는 소리쳤고 그녀는 지체하지 않고 작은 환기창을 통해 밖으로 몸을 던졌다. 정태수는 외쳤다. 쫓아. 두 명의 사내가 서연의 뒤를 따랐다. 태수는 준호에게 다가갔다. 넌 정말 멍청한 놈이야. 그래도 너보다는 덜 비겁하지. 태수가 주먹을 날렸다. 준호는 피했지만 벽에 부딪히며 넘어졌다. 피가 입술을 타고 흘렀다. 난 너처럼 살아도 후회 없어. 그 순간 창문 밖에서 사이렌 소리가 울렸다. 짧고 강렬한 경고음. 누군가 무전을 받았다. 그리고 이곳의 좌표를 넘긴 것이었다. 태수는 무표정하게 이를 악물었다. 도착했군. 그는 한참 준호를 내려다보다 말했다. 넌 여기서 끝이야. 그는 총을 꺼내 들고 방아쇠를 당기려 했다. 그러나 천장에서 무너져 내린 철판이 쿵하고 떨어지며 그의 시야를 가렸다. 준호는 재빠르게 몸을 굴려 탈출구 쪽으로 달렸다. 준호. 정문 바깥에서 서연의 목소리가 들렸다. 그녀는 그의 트럭을 몰고 있었다. 타요, 빨리. 총성이 뒤에서 울렸고 준호는 아슬아슬하게 트럭의 문을 열고 몸을 날렸다. 트럭은 비명을 지르는 듯한 소리를 내며 비포장길을 내달렸다. 이건 어디서? 차키는 아까 트럭에 꽂혀 있었어요. 혹시 몰라 몰고 왔죠. 잘했어요, 서연 씨. 서로 숨을 헐떡이며 조수석에 몸을 낮췄다. 총알이 뒷유리를 깨뜨리며 따라붙었지만 도로는 곧 굽이쳤고 SUV는 따라오지 못했다. 이제 그들에게 남은 건 거의 없었다. 총 2발 연료는 4분의 1, 그리고 단 하나의 USB.
하지만 그건 동시에 모든 걸 바꿀 수 있는 열쇠였다. 서울로 가요. 기자한테 연락했었죠? 그 사람을 만나야 해요. 지금이라면 마지막 기회일지도 몰라. 트럭은 고개를 넘어 다시 국도 위로 진입했다. 정태수의 배신은 컸지만 그 배신은 오히려 그들을 단단하게 만들었다. 서연은 USB를 가슴에 품고 조용히 중얼거렸다. 우리가 지켜야 할 건 그냥 진실이 아니라 우리 자신이에요. 준호는 고개를 끄덕이며 운전대를 더욱 단단히 쥐었다. 그들의 싸움은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었다. 트럭은 서울 방향의 국도를 따라 달리고 있었다. 창문에는 이슬비가 맺혀 있었고 라디오에서는 오래된 발라드가 흐르고 있었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평범한 새벽처럼 보였지만 그 속에서 두 사람의 심장은 쉼없이 요동치고 있었다. 연료가 얼마 안 남았어. 중간에 주유소 들러야 해. 강준호는 운전대를 잡은 채 조심스럽게 말했다. 그의 눈은 끊임없이 룸미러를 확인하고 있었다. 여전히 따라붙는 차량은 없었지만 불안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다. 조수석에 앉은 윤서연은 USB를 손에 쥔 채 작은 스마트폰을 조심스럽게 꺼냈다. 전원을 켜자 메시지 하나가 들어와 있었다. 김도형 기자. 그 자료 진짜 맞죠? 당신이 말한 리스트. 금요일 오전 8시 성수동 구 공장 건물에서 봅시다. 혼자 오세요. 서연은 고개를 저었다. 혼자 오래요. 당연히 안 되죠. 물론 안 되지. 우리가 지금 어떤 놈들한테 쫓기고 있는데. 하지만 이 자료를 제대로 세상에 알릴 수 있는 사람은 그 기자밖에 없어요. 김도형. 독립언론 시선 21의 탐사보도 전문기자. 몇 년 전 대기업의 비자금 스캔들을 터뜨리며 이름을 알렸다. 서연은 그를 수개월간 지켜보다 마침내 이 일에 적합한 인물이라 판단하고 접촉을 시도했었다. 그 장소 위험해 보여요. 구 공장이라니. 그렇기에 은밀한 접선 장소를 정한 거겠지. 두 사람은 강변을 따라 잠시 멈춰선 작은 주유소에 들렀다. 새벽 3시. 어둠은 깊었고 도시의 불빛이 희미하게 먼 지평선 위에서 깜빡였다. 서연이 화장실로 가는 동안 준호는 트럭 안에서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정태수, 넌 왜 그런 길을 택했을까? 답이 없는 질문이었다. 서울 외곽에 진입했을 무렵 하늘이 서서히 밝아지고 있었다. 도로엔 택시와 버스가 하나둘 늘어나고 있었고 그들은 트럭을 한적한 공터에 세운 뒤 도보로 성수동 구 공장지대로 향했다. 폐쇄된 철문, 벽에는 낙서와 오래된 포스터들이 덕지덕지 붙어 있었다. 두 사람은 미리 약속된 대로 옆 담장을 넘어 공장 내부로 들어갔다. 도형 기자. 서연이 낮은 목소리로 부르자 한 남자가 그림자에서 나왔다. 검은 재킷에 모자를 눌러 쓴 중년 남자. 눈빛은 날카롭고 조심스러웠다. 서연 씨. 네, 이건 제 동행이에요. 믿을 수 있는 분입니다. 도영 기자는 준호를 한번 훑어본 뒤 고개를 끄덕였다. 자료 가지고 오셨죠? 서연은 USB를 꺼내 건넸다. 도영 기자는 노트북을 꺼내 조심스럽게 연결했다. 이 안에 대진그룹의 해외 자금 흐름, 인신매매 명단, 내부 이메일, 그리고 동영상 증거가 있습니다. 노트북 화면에는 엑셀 파일 수십 개와 수많은 JPG 및 MP4 파일들이 나타났다. 도영 기자의 표정이 점점 굳어졌다. 이건... 그는 입을 다물었다. 스크롤을 내릴수록 눈빛이 달라졌다. 분노, 충격, 그리고 결심. 이 정도면 완벽합니다. 이건 단순한 기업 비리가 아니라 국가적 범죄 수준입니다. 정치인, 경찰 고위층, 외교관까지 엮여 있어요. 그가 다시 서연을 바라봤다. 이거 당신 목숨 값입니다. 그렇겠죠. 공개하기 전에 당신을 어디 안전한 곳에 숨겨야 합니다. 제가 아는 인권단체 쪽에 연결해 드릴게요. 그쪽에선 해외망도 있고. 그 순간 멀리서 차량 소리가 들렸다. 누군가 왔어요. 준호가 몸을 낮추며 말했다. 공장 바깥에서 SUV가 서너 대 멈춰섰고
검은 복장의 사내들이 무거운 발걸음을 이끌고 안으로 들어오고 있었다. 젠장. 위치가 노출됐어. 기자님, 백업은 했어요? 클라우드로 전송 중입니다. 몇 초만 더. 그 순간 총성이 울렸다. 공장 내부 유리창이 깨지고 벽이 파편처럼 튀었다. 준호가 소리쳤다. 몸을 낮춰요. 서연은 노트북을 끌어안고 바닥에 엎드렸다. 도영 기자는 벽 뒤로 몸을 피했고 준호는 주머니에서 마지막 총알이 남은 권총을 꺼내들었다. 이쪽 출구가 있어요. 서연 씨, 도영 기자, 따라와요. 그들은 공장 안을 가로질러 비상구 쪽으로 뛰기 시작했다. 외부의 남자들이 안으로 밀려오고 있었고 그들 사이에는 익숙한 얼굴 하나가 보였다. 정태수. 그는 마치 사냥감을 쫓는 늑대처럼 미소를 띠고 있었다. 서연 씨, 빨리요. 도영 기자가 노트북을 들고 창고 문을 열었다. 안에는 오래된 배달 오토바이 한 대가 놓여 있었다. 이거 아직 쓸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준호는 망설이지 않았다. 기자와 서연을 뒤에 태우고 시동을 걸었다. 엔진이 부르르 떨리며 힘겹게 살아났다. 뒤에서 총성이 다시 울리고 철제 문이 뚫리는 소리가 들렸다. 그 순간 오토바이는 어둠 속을 뚫고 질주하기 시작했다. 뒤따르는 총소리, 추격자의 함성, 먼지와 바람. 하지만 그 속에서 누군가는 마침내 진실을 전송했다. 도형 기자의 노트북. 백업은 완료되었고 세계 곳곳에 자료가 퍼지기 시작했다. 이제부터 게임의 판이 뒤집히기 시작했다. 도영 기자의 클라우드 서버에서 시작된 진실은 빠르게 퍼져나갔다. 새벽 6시 40분, 탐사보도 전문 인터넷 매체 시선 21의 홈페이지에는 대문짝만 한 제목의 기사가 올라왔다. 단독 대진그룹, 해외 인신매매 비자금 스캔들 전모, 전직 직원의 폭로. 그들은 사람을 숫자로 취급했다. 기사와 함께 공개된 증거자료는 예상보다 더 충격적이었다. 수십 개의 엑셀 파일에는 익명의 여성들, 그들의 국적, 생년월일, 건강상태, 이동 경로가 명시되어 있었고 숨겨진 이메일 스레드에는 고위 공무원들과의 대화가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무엇보다 한 개의 동영상이 사람들을 충격에 몰아넣었다. 외국인 여성들이 감금되어 있던 실내 공간. 흐릿한 CCTV 화면 속에서 그들은 울고 있었고 숫자가 적힌 목걸이를 차고 있었다. SNS에서는 곧 해시태그가 트렌딩에 올랐다. 샵사인 대진그룹 진실을 보라. 샵사인 인신매매 공범은 누구인가. 샵사인 윤서연 고발자. 샵사인 강준호 운전 사가 구했다. 언론은 들끓었고 시민들은 분노했다. 국회에서는 긴급 브리핑이 열렸고 일부 정치인들은 기자들 앞에서 진상조사를 약속했다. 그러나 동시에 그만큼 위험은 커지고 있었다. 서울 외곽의 낡은 모텔. 준호와 서연, 그리고 도영 기자는 숨을 고르고 있었다. 이렇게 빠르게 퍼질 줄은 몰랐어요. 서연은 여전히 긴장한 얼굴로 모니터 속 뉴스를 바라보며 말했다. 정확하게 노출해야 했어요. 반만 드러내면 그들은 반박 자료를 준비했을 거예요. 도영 기자는 한 손에 커피를 들고 고개를 끄덕였다. 준호는 창밖을 조심스럽게 살폈다. 모텔 주변 골목엔 낯선 차량이 없었지만 그는 마음을 놓지 않았다. 이제 우리가 위험해질 차례야. 분명히 그쪽에서도 반격할 거야. 예상은 빗나가지 않았다. 몇 시간 후 대진그룹 측은 공식 보도자료를 냈다. 해당 자료는 조작이며 내부 직원의 명예훼손 목적이 다분함. 모든 수단을 동원해 법적 대응할 것. 이어 서연에 대한 인터폴 적색 수배 요청이 접수되었다는 정보도 흘러나왔다. 그녀는 기밀 정보 유출자, 사이버 범죄 용의자로 둔갑하고 있었다. 이럴 줄 알았어. 서연은 조용히 한숨을 내쉬었다. 이제 어디로 가야 하죠? 도영 기자는 노트북을 닫으며 말했다. 제 지인이 운영하는 외신 통신사 건물이 있어요. 거기엔 방탄창과 보안 시스템도 갖춰져 있고 외교 채널을 통해 망명도 요청할 수 있어요. 망명이라니 그렇게까지 해야 하나요? 지금 이 나라의 법과 권력이 믿을 수 없는 상황이라면 외부의 시선이 유일한 방패일 수도 있어요.
준호는 서연을 바라보았다. 그녀는 피곤해 보였지만 눈빛은 아직 꺾이지 않았다. 당신은? 서연이 고개를 돌렸다. 응. 이를 후회하지 않아요? 그녀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천천히 대답했다. 밤마다 반복되는 꿈이 있어요. 어두운 방 안에서 누군가가 울고 있고 나는 그 문 앞에 서 있어요. 그냥 지나치면 편할 것 같기도 해요. 하지만 그 문을 열지 않으면 난 그 울음 속에서 죽게 될 거예요. 준호는 아무 말 없이 그녀의 손등을 살짝 잡았다. 말보다 더 조용하고 강한 위로였다. 그날 오후 도영 기자의 지인이 운영하는 외신 통신사 건물로 이동한 세 사람은 엄격한 신원 확인을 마치고 건물 안으로 들어섰다. 여긴 괜찮아요. 이 건물은 프랑스 국적 언론사 소속이라 대사관 보호 아래에 있어요. 그를 맞이한 중년 여성 에디터는 빠르게 상황을 이해하고 대응팀을 구성했다. 바로 그때였다. 경비원이 뛰어들어왔다. 건물 뒤편, 검은 차량 3대가 주차했습니다. 무장 추정입니다. 모두가 얼어붙었다. 도영 기자님, 클라우드 백업 시스템을 외부로 더 퍼뜨려요. 더 많은 언론사로. 에디터가 말했고 도영 기자는 곧바로 작업을 시작했다. 우린 지하 출구로 빠질 수 있어요. 준호가 말했다. 서연 씨, 나랑 같이 움직여요. 기자님은요? 난 여기 남을게. 이 자료가 완전히 퍼지기 전까진 떠날 수 없어. 그는 미소를 지었다. 그게 내 싸움이야. 서연은 고개를 숙이고 조용히 말했다. 고맙습니다. 지하 출입문을 통해 건물 뒤편으로 빠져나온 준호와 서연은 대기 중이던 오토바이에 몸을 실었다. 이제 어딜 가야 할까요? 서연의 물음에 준호는 헬멧을 쓰며 답했다. 지금은 도망치는 게 아니라 살아남는 거야. 진실을 지킨다는 건 그걸 끝까지 지켜낼 책임도 포함되는 거니까. 오토바이는 다시 도시의 골목을 가로질렀다. 그리고 그날 밤 세계 각국의 언론들이 일제히 보도했다. 한국 재계거물, 국제인신매매 조직과 연루 의혹, 고발자 윤서연, 그녀는 침묵하지 않았다. 진실은 이제 멈출 수 없는 흐름이 되었다. 하지만 그 진실을 끝까지 지켜내는 싸움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서울 시내는 그 어느 때보다 조용했다. 폭로가 퍼진 지 24시간이 지났고 청와대는 침묵 중이었다. 뉴스 속 헤드라인은 연일 대진그룹 사태로 도배됐고 거리를 오가는 시민들은 분노와 경악 그리고 혼란에 빠져 있었다. 하지만 그 모든 시선이 진실을 향해 쏠리는 그 순간 누군가는 그 틈을 파고들고 있었다. 다 잡혔습니다. 위치 확인 완료. 정태수는 무전기를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봤다. 건너편 빌딩 옥상, CCTV가 없는 사각지대에서 그는 장갑차처럼 검은 SUV 3대를 배치하고 있었다. 그의 옆에는 정장을 입은 남성 한 명이 서 있었다. 대진그룹 비공식 경호팀의 팀장, 이름은 알려지지 않은 인물이었다. 윤서연을 오늘 안에 회수하지 못하면 우린 끝입니다. 그가 낮게 말했다. 끝낼 겁니다. 언론은 충분히 흔들렸고 지금부터는 정면 승부입니다. 정태수는 눈을 가늘게 떴다. 그 눈엔 더 이상 경찰의 도덕성도 정의도 없었다. 그저 자신이 살아남기 위한 계산뿐. 그 시각 도시 외곽의 한 폐창고 안. 준호는 지도를 펼쳐 들고 있었다. 서연은 창가에 앉아 있었다. 그녀의 노트북 화면에는 수천 개의 댓글과 기사 링크가 넘쳐나고 있었다. 어떤 사람들은 우리가 가짜라고 해요. 조작된 내부자라고. 그건 당연해요. 준호가 말했다. 진실을 밝히는 건 언젠가 항상 의심과 마주하게 돼요. 문제는 그걸 누가 끝까지 붙잡고 가느냐지. 서연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기자님한테 연락했어요. 내일 아침 9시에 시민단체 연합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기로 했대요. 나도 가요. 직접 말할 거예요. 위험해요. 하지만 더 이상 숨어 있으면 내가 말한 모든 게 허공에 사라질 거예요. 준호는 그녀의 눈을 바라봤다. 더 이상 흔들림 없는 단단한 눈빛. 그는 조용히 말했다. 그럼
나도 같이 가죠. 다음 날 오전 8시 30분. 서울시청 앞 광장. 이미 수십 명의 기자들이 삼삼오오 모여 있었다. 시선 21의 도영 기자도 있었고 외신 기자들도 몇 명 도착해 장비를 설치 중이었다. 서연은 어깨를 곧게 펴고 조심스럽게 무대로 향했다. 그녀의 발끝은 떨렸지만 눈빛은 차가웠다. 도영 기자가 마이크를 넘겨주며 속삭였다. 지금부터는 당신의 이야기입니다. 서연은 숨을 들이마시고 마이크를 잡았다. 여러분, 제 이름은 윤서연입니다. 저는 대진그룹의 회계팀에서 4년간 근무했습니다. 제가 말하고자 하는 건 단 하나입니다. 우리가 경제적 성장이라는 이름 아래에서 예면한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작지만 단호했다. 광장 한복판, 시민들은 핸드폰을 들고 그녀의 모습을 촬영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때 멀리서 들려오는 엔진 소리. 검은 SUV 세대가 광장 주변에 도착했고 그중 한 대에서 정태수가 내렸다. 경찰 조끼를 입은 사복 요원들도 동행하고 있었다. 윤서연 씨, 체포하겠습니다. 국가기밀 유출 및 명예훼손 혐의입니다. 사람들은 웅성거렸고 일부 기자들이 항의했다. 이건 보복이다. 증거는 다 나왔다. 당신들 뭐 하는 거야? 그러나 요원들은 진입을 시도했고 현장은 아수라장이 됐다. 그 순간 강준호가 무대 뒤에서 뛰어나왔다. 서연 씨, 여기요. 그는 그녀의 손을 잡고 미리 준비한 뒷길로 도망쳤다. 그들의 탈출로 기자회견은 혼란 속에서 중단되었지만 이미 수백 개의 라이브 스트리밍 영상이 SNS에 퍼지고 있었다. 지금은 어디로? 서연이 숨을 헐떡이며 물었다. 내가 말해야 할 마지막 장소. 생방송 인터뷰가 예정된 방송국. 그쪽으로 가요. 그들은 인근 지하철역으로 몸을 숨기고 사복을 갈아입은 채 시민들 사이로 섞였다. 정태수는 무대를 내려다보며 이를 갈았다. 놈들, 끝까지 기어가겠다는 거냐. 그의 무전기에 누군가가 속삭였다. 그럼 다음 단계로 갑니다. 오후 2시. 한 방송국의 인터뷰룸. 서연은 숨을 고르며 메이크업을 마쳤다. 프로듀서는 조용히 말했다. 이건 생방송이에요. 편집도 대본도 없어요. 오직 당신의 목소리뿐.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준호 씨는? 바로 옆에 있어요. 방송국 측이 보안 인력을 붙여줬대요. 서연은 깊은 숨을 들이쉬고 말했다. 이제는 정말 끝까지 가야겠네요. 카메라 불이 켜졌다. 라이브 빨간 불빛이 점등되었다. 이제 진실은 마침내 전국의 모든 스크린 앞에 서게 되었다. 카운트 들어갑니다. 5, 4, 3. 스튜디오에 정막이 깔렸다. 방송국의 붉은 조명 아래 윤서연은 조용히 숨을 들이마셨다. 손에는 그토록 지켜온 USB 복사본 하나가 쥐어져 있었고 맞은편 사회자의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다. 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저희는 대한민국을 충격에 빠뜨린 대진그룹 사태의 내부 고발자 윤서연 씨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카메라가 서서히 그녀를 비췄다. 생방송의 시청률은 급속도로 오르고 있었고 포털사이트 실시간 검색어 1위는 이미 윤서연 리브였다. 사회자는 조심스럽게 질문을 던졌다. 서연 씨, 왜 이 모든 걸 폭로하셨나요? 그녀는 잠시 말을 멈췄다. 천천히 눈을 감았다 뜨고 마이크를 향해 입을 열었다. 처음엔 믿고 싶지 않았어요. 실수겠지, 착오겠지, 그렇게 생각했죠. 하지만 숫자와 서류 뒤에 숨겨진 건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사라질 때 아무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사회자는 말을 잇지 못했다. 카메라를 통해 전해지는 그녀의 목소리는 분명했다. 감정에 휩쓸리지 않았지만 더없이 단단했다. 그녀는 이어서 USB를 꺼내 보이며 말했다. 여기엔 대진그룹이 수년간 감춰온 자금 흐름, 인신매매 리스트, 그리고 그와 관련된 인사들의 이메일이 담겨 있습니다. 일부 자료는 이미 언론과 국제인권단체에 전달됐고
삭제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잠시 침묵. 그리고 마치 결심한 듯 그녀는 마지막으로 말했다. 이제는 제 이름이 더럽혀져도 제가 숨어 살게 되더라도 무너져야 할 것은 권력의 탐욕이지 진실이 아닙니다. 카메라가 그녀를 정면으로 비췄다. 방송은 아직 끝나지 않았지만 세상은 이미 움직이기 시작했다. 청와대 브리핑룸. 이번 사건에 대해 대통령께서 직접 진상규명을 지시하셨으며 검찰은 독립수사본부를 구성하고 관련 인물들에 대해 즉각적인 조사에 착수할 예정입니다. 공식 발표가 끝나기 무섭게 일부 국회의원들은 사퇴 성명을 발표했고 대진그룹 회장의 이름은 인터폴숲의 목록에 올랐다. 시민들은 거리로 나왔다. 서연을 지켜라라는 문구가 적힌 피켓이 종로 한복판에 수천 개 솟았고 대학가와 SNS에선 조용한 혁명이라는 해시태그가 번졌다. 하지만 그 기세는 모두가 반기는 것은 아니었다. 도심 한 고급 호텔 최상층, 비공식 미팅이 열리고 있었다. 정태수는 거칠게 테이블을 내리쳤다. 왜 생방송을 막지 않았나? 이미 늦었습니다. 방송국 내부에도 내부 고발자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정보가 새고 있었습니다. 정장 차림의 남자가 말했다. 우리는 끝났나? 잠시 침묵. 그리고 또 다른 남자가 말했다. 아직 하나 남았습니다. 정태수가 고개를 들었다. 윤서연을 없애면 정서는 흔들릴 겁니다. 진실이 아무리 크더라도 상징이 사라지면 대중은 쉽게 잊습니다. 그 말은 곧바로 실행으로 옮겨졌다. 생방송 직후. 방송국에서 빠져나온 윤서연과 강준호는 경호 차량을 따라 이동 중이었다. 하지만 교차로에 접어드는 순간 오른쪽 골목에서 검은 SUV가 돌진해왔다. 조심해. 준호가 외쳤지만 이미 늦었다. 경호 차량 하나가 측면에서 들이받쳤고 충격에 튕긴 차는 가로등을 들이받고 멈춰섰다. 총성이 터졌다. 경호 인력 일부가 반격했지만 상대는 훈련된 정예 요원이었다. 목적은 명확했다. 서연 제거. 준호는 서연의 손을 끌어 골목 옆 낡은 식당 안으로 뛰어들었다. 여기요, 이쪽. 뒤를 돌아보니 식당 주인은 다급하게 문을 열어 숨을 수 있게 했다. 두 사람은 숨을 죽인 채 주방 뒤 창고에서 몸을 낮췄다. 당신, 무서워요? 서연이 작게 물었다. 무섭죠. 하지만 지금 도망가면 영원히 무서워해야 할 거예요. 잠시 후 밖에서 발소리가 멀어져 갔다. 주인은 조용히 창문을 열며 말했다. 뒷문으로 나가요. 차가 준비돼 있어요. 그들은 새로 마련된 경호 차량에 올라탔고 근처 병원으로 향했다. 방송국은 이미 암살 시도를 공개했고 언론은 의문의 검은 세력에 대한 조사를 촉구하고 있었다. 병원, 응급실 옆 대기실. 서연은 안정을 취하고 있었고 준호는 창밖을 내다보고 있었다. 불 꺼진 도시의 밤, 그는 조용히 혼잣말처럼 말했다. 이제 끝날 수 있을까? 그녀가 옆에서 대답했다. 끝이 아니라 시작이겠죠. 그는 그녀를 바라봤다. 당신은 정말 강한 사람이에요. 아니요. 제가 강한 게 아니라 약한 사람들을 그냥 외면할 수 없었을 뿐이에요. 그들의 눈이 마주쳤다. 말보다, 손보다 더 깊은 연결이 그 순간 생겼다. 그리고 멀리서 경찰 무전기가 울렸다. 정태수, 검거, 대진그룹 고위 인사 9명 체포, 윤서연 암살 지시 정황 확보. 마침내 어둠이 물러나고 있었다. 서울의 겨울 아침은 서늘하고 조용했다. 전날 밤 내리던 눈이 간신히 그치고 도로 위엔 희뿌연 안개가 깔려 있었다. 병원 복도를 걷는 윤서연의 걸음은 아직 무거웠지만 이제는 더 이상 숨어 걷는 발걸음이 아니었다. 뉴스에서는 하루 종일 대진그룹 사태의 후속 보도를 내보내고 있었다. 대진그룹 회장, 오늘 새벽 구속수감. 정태수 전 경찰 경감, 검찰 조사 중 윗선 실명 진술. 윤서연 씨, 시민단체와 함께 피해자 구제재단 설립 추진. 강준호는 창가에 서서 TV를 바라보다가 그녀를 향해 고개를 돌렸다. 이제 당신 이름을 모르는 사람이 거의 없겠어요. 서연은 조용히 웃었다. 그 미소엔 지친 흔적도,
후회의 그림자도 없었다. 사람들이 저를 잊어도 괜찮아요. 중요한 건 제가 기억해야 할 사람들, 그들에 대한 이야기가 잊히지 않는 거니까요. 며칠 후 서연은 공식적으로 기자회견을 열고 피해자 지원 기금 설립을 발표했다. 그녀는 한 번도 카메라 앞에서 눈물을 보이지 않았지만 피해자 유가족들과 만났을 때는 오랫동안 손을 놓지 못했다. 당신의 용기가 우리 가족을 살렸어요. 어느 중년 여성이 그녀의 손을 잡고 말했다. 아니요. 제가 할 수 있었던 건 단지 그 문을 연 것뿐이에요. 그 안에서 버텨낸 건 여러분이에요. 한편 강준호는 다시 운전석으로 돌아갔다. 이번엔 시골길의 화물트럭이 아니라 피해자 재단의 순회지원팀 차량이었다. 다시 도로로 돌아간 기분이 어때요? 서연이 조수석에 앉아 물었다. 예전처럼 조용하진 않지만 이젠 달리는 이유가 생긴 것 같아요. 두 사람은 함께 전국을 돌며 피해자와 그 가족들을 만났고 이름 없는 봉사자들과 손을 잡았다. 언론은 점차 이들의 이야기를 더 이상 소비하지 않았지만 진짜 변화는 조용히 꾸준히 퍼지고 있었다. 어느 날 강원도 작은 마을. 낡은 카페에 앉은 두 사람은 커피를 마시며 진녘의 풍경을 바라보고 있었다. 서연은 조용히 말했다. 여기 처음 우리가 만났던 그 길과 비슷해요. 기억나요? 비 오는 밤 트럭 속 수상한 여자가 히치하이킹하고 바보 같은 남자가 멈춰서고. 서연은 웃음을 터뜨렸다. 그게 전부였죠. 하지만 그날 이후 모든 게 달라졌어요. 준호는 진지한 얼굴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후회하지 않아요? 처음엔 했어요. 너무 많은 걸 잃었다고 생각했으니까. 하지만 지금은 내가 누구인지 알게 됐어요. 그리고 내가 어디에 있어야 하는지도. 그녀는 창밖으로 고개를 돌렸다. 이제 두렵지 않아요. 나를 쫓던 어둠도, 거짓도, 침묵도. 준호는 조용히 그녀의 손을 잡았다. 그 손은 여전히 차가웠지만 단단했다. 시간은 흘렀다. 어느 겨울 아침, 뉴스에서 마지막 보도가 나왔다. 대진그룹 관련자 37명, 징역형 확정. 정부, 인신매매 방지 특별법 통과. 윤서연, 운 인권상 후보로 지명. 세상은 조금씩 변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 변화는 이름 없는 사람들의 선택에서 시작되었다. 그날 밤, 별이 맑게 빛나는 하늘 아래 두 사람은 조용히 벤치에 앉아 있었다. 서연 씨. 네. 앞으로도 같이 갈래요? 서연은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그의 어깨에 조용히 머리를 기댔다. 말이 필요 없었다. 고된 싸움이 끝난 자리에서 남은 건 단지 서로를 지켜봤던 기억과 믿음뿐이었다. 바람은 차가웠지만 그 속엔 새로운 계절의 냄새가 섞여 있었다. 어둠을 지나온 이들에게 주어지는 건 거창한 보상이 아니라 아주 작은 평온. 하지만 그것만으로도 충분했다. 그들은 알았다. 진실은 언제나 위험했고 때론 고통스럽지만 누군가는 반드시 말해야 한다는 것을. 그것이 사람을 지키는 일이라는 것을. 그리고 그렇게 긴 밤은 끝났고 새벽은 시작되고 있었다.